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3.1절 기념사를 놓고서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 체포안 표결 결과를 놓고서 개파 간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보겠습니다. 서울 성동구가 만 39살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탈모 치료제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오늘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검토에 들어가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문제점과 대책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내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판에 출석하는 가운데 체포 동의안 부결 사태 후 민주당에서는 친명, 비명계, 개파 갈등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3.8 전당대회를 엿새 앞두고 수도권에서 마지막 합동연설회를 열어 막판 당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과거사 언급 없이 일본은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일 불종 외교다, 또 죽창을 들었다. 우리 정치권이 가시돋친 설전을 벌이는 것과 달리 일본 언론들은 역대 한국 정부 대일 메시지와 차별화했다며 일제히 반색하고 있습니다. 분당 수천 발씩 포탄 비를 퍼부어서 죽음의 천사로 불리는 미 공군 최신의 특수전 항공기 고스트 라이더가 한반도에 처음으로 출격했습니다. 고강도 도발을 재개한 북한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발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 모발에서 코카인과 케타민 성분도 함께 검출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유아인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투약 경위 등을 추궁할 예정입니다. 지난 1월 소비가 2% 넘게 줄어 석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고 설비 투자도 2달 연속 줄었습니다. 국민연금은 글로벌 금융시장 약세로 역대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해 지난 한 해 손실금만 79조 6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전국 곳곳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또 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더 강해지는 양간 지풍까지 나타나면서 대형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에서 다수의 이탈표가 나온 민주당은 내부 갈등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두고도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면서 공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민주당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내부 개파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 이후 당내에선 거친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특히 사태 수습과 대응 방안을 두고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격앙된 반응을 쏟아내고 있는 친명계에선 이탈표가 나온 이유가 공천권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여기에 더해 이탈표 색출에 나선 당원들의 분노도 정당하다며 총선 공천에서 당원 평가를 더 반영해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총선에서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선택에 따라서 그분들이 심판하실 수 있게 그 당은 길을 열어주는 게 중요하다. 당원들이 공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반면 비명계는 공천권 때문이라는 친명계의 주장은 거북스럽다면서 경선을 생각했다면 협조하는 편이 더 편했을 것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특히 일부 강성 지지자들의 색출 작업에 대해 마치 나치 시대의 기독교 신자를 색출하려는 것과 같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정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색출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 그건 해서는 안 되죠. 우리 나치 시대에 그 기독교 신자를 색출하려고 십자가 밟기를 강요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오늘 공개 일정 없이 내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법원 출석 준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당내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어떻게 내용을 수습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기념사가 시대 변화에 따라 한일 양국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선 이 대표가 자신을 향한 비난의 화살을 윤 대통령에게 돌리고자 억지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초래한 북핵 안보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게 그렇게 못마땅합니까? 법의 심판을 받으라는 지엄한 민심의 명령을 죽창가로 덮을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서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만 재확인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과거 이완용과 윤 대통령 발언을 비교하면서 모두 식민사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매국노 이완용과 윤석열 대통령의 말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된 숭고한 항쟁의 정신과 건국 이념을 부정하는 대통령의 기념사였습니다. 여야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어제 문을 연 3월 임시국회는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 등 어떤 의사일정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네, 3월 임시국회. 민주당이 주장해서 3월 1일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정작 민주당 의원 20여 명이 베트남으로 워크숍을 떠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민주당 내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는 오늘 베트남 하노이로 2박 3일 워크숍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미래의 대표직을 맡은 강훈식 의원은 물론 우상호, 권인숙, 김원희 의원 등 20여 명이 워크숍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실상 외유성 해외 출장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더미래 측은 지난 연말로 예정됐던 모임이 여러 차례 연기됐던 것이라면서도 상세 일정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비용은 국회에서 지원받지 않았고 의원들이 객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양금희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국회를 밀어붙이더니 정작 국회는 내팽개치고 단체로 그것도 해외로 집단 외유를 떠났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더미래가 당의 진로와 총선을 준비하기 위한 워크숍이라고 해명한 것과 관련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구차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견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 코바나 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오늘 김 여사의 코바나 컨텐츠 의혹 사건 가운데 남은 사건을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코바나 컨텐츠 직원 등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으므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처분된 사건은 지난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과 2019년 야수파 걸작전으로 이들 전시회에는 대기업 10곳과 17곳이 각각 협찬했습니다. 집권 여당 국민의힘의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차기 당권주자들은 오늘 전국 순회연설회의 마지막 순서 서울, 인천, 경기 합동연설회에서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당심 잡기에 나섭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네, 경기 고양체육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잠시 뒤면 수도권 합동연설회가 시작되는데요. 지금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제 주변으로 국민의힘 당원들이 가득 들어찬 모습 보실 수 있을 텐데요. 6천여 석 규모의 이곳 체육관에 당원들이 속속 입장하고 있습니다. 손팻말부터 구호까지 응원전 역시 치열한데요. 이곳 체육관 밖에서도 치열한 장애 응원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은 조금 뒤로면 제 뒤로 보이는 무대 위에 올라서 준비한 연설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당권 주자들은 이번 연설회에서 무엇보다 내년 수도권 총선 승리 전략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 121석 가운데 17석만 얻으며 참패했는데요. 수도권은 영남권과 비슷할 만큼 당원 비중이 높지만 당원들의 성향은 전통적 보수 지지층과는 조금 다르다는 분석이 나오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당신 100%로 치르는 이번 전당대회의 최대 승부처이자 가장 변수가 많은 지역으로 꼽힙니다. 여기에 더해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김기현 후보를 둘러싼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후보의 공세 역시 관전 포인트입니다. 김 후보를 겨냥해선 민주당 역시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장 재직 당시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공세에 나선 상태입니다. 김기현 후보는 이에 맞서 울산 땅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에 스스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당권 주자들은 지난달 13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난타전을 이어왔는데요. 합동연설회는 오늘 수도권 연설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내일은 당대표 후보들의 마지막 방송 토론회가 열리고 모레인 토요일부터는 당원들의 투표가 시작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경선 일정이 대부분 마무리되는 가운데 후보들은 막판 지지세 결집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고양체육관에서 YTN 권남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을 함께 가야 할 파트너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주요 뉴스로 다루면서 분석에 나섰습니다. 과거 역대 정부의 대일 메시지와는 차별적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도쿄 현지 연결합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언급에 대해서 일본 언론들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한마디로 일본 언론들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반색하고 나섰습니다. 발행 부수가 가장 많은 요미우리 신문은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발언을 어제 석간 일면으로 다뤘습니다. 어제 일본에서는 국회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방위 능력 강화, 저출산 대책 등에 대한 총리의 입장 등이 주요 이슈였는데요.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의 3.1절 발언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침 신문에서도 구체적인 분석에 나섰는데요. 일본은 파트너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윤 대통령이 일본을 견제 대상이 아니라 협력 파트너라는 점을 분명하게 자리매김했다며 특히 일본이 오랫동안 강조해온 이른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축을 옮기는 모습을 선명하게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경제신문 니케이도 아침 사설을 통해 윤 대통령이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설명한 점은 의미심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한일 관계를 피해자와 가해자로 설정한 역대 대통령들과도 선을 그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 의지를 보인 만큼 기시다 총리도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특히 윤 대통령이 한일 간 최대 현안이 강제징용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은 점도 집중 조명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본 언론들 윤 대통령의 발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일본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안보 위협에 대해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초점을 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을 경계해야 할 대상이 아닌 협력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이 윤 대통령의 인식에 이러한 점이 표출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 규제 등의 속도를 내면서 반도체 분야에서의 한일 간 협력 등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본 언론들의 분석 내용 들어봤고요. 일본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도 화답하는 모양새입니다. 마쓰노 일본 관방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일 관계를 건전한 형태로 되돌리기 위해 한일 간 긴밀한 소통을 하려고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즉 일본이 말하는 이 건전한 관계에 이르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본이 한일 현안에 대해 이 전향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일본이 올해 여름쯤 후쿠시마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실제 우리 해역까지 넘어오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정부는 먼 바다와 가까운 바다에서 채취한 바닷물과 수산물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 등 3중 체계로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부사랑에서 남쪽으로 1시간 20분 정도 배를 타고 나가면 만나게 되는 대한해역 생태국 부산 5 정점. 채수통을 바닷속으로 내려보낸 뒤 바닷물을 가득 채취합니다. 해양 방사성 물질 추정망 중에 부산 연안 정점 한개소에서 해양 방사성 물질을 추정하기 위해 필요한 해수 시료를 채취한 것입니다. 지난 93년 러시아가 동해에 방사성 폐기물을 투기한 사실이 알려지자 정부는 94년부터 연안에서 먼 바닷물에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이 있는지 1차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5년부터는 연안과 가까운 32곳에서 2차 감시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이런 해양 방사능 조사를 주요 수산물, 생산 해역 등을 추가해서 52곳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 뜨기 전 새벽 공동 어시장, 우리 수역에서 잡힌 생선들을 대상으로
해양 방사능 3차 감시 활동이 매일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채취할 시료는 대형 선망 어선에서 조업한 고등어, 방어, 삼치종이 될 거고요. 오늘은 선망 6척에 외끌이 2척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시료로 채취된 생선들은 방사성 물질에 오염됐는지 검사를 거쳐 결과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일본이 올해 여름쯤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에도 이처럼 3중 점검 체계를 토대로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국내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대상을 기존 백품종 5천여 건에서 올해부터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품종 8천 건 이상으로 확대해 수산물 안전을 담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산 공동 어시장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한 지 보름 만에 미국이 북한 기관 3곳과 개인 2명에 대한 추가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미 하원에서는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 법안이 제발이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민주 콩고공화국 수도 한복판에 세워진 독재자 로랑 카빌라의 8m짜리 대형 동상. 이 동상을 세운 콩고 아콘드는 북한 국적의 황길수와 박화성이 세운 회사로 드러났습니다. 현지에서는 이들이 동상을 헐값에 지어주는 대신 김정일 몸에 카빌라 머리만 갖다 붙였다는 소문도 나돌았습니다. The statue was built by a group of North Korean artisans who work abroad as the Mansudae Overseas Project. 북한 만수대 프로젝트는 아프리카 국가 수십 곳에 동상 등을 건설한 사업으로 북한 조각상 수출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황길수와 박화성이 세운 콩고 아콘드가 북한 인민무력부 산하기관인 조선백호 무역공사 관련 회사인 것으로 파악하고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해외 외화벌이와 정보 수집에 나선 칠성무역공사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제재 대상이 된 기관들이 불법으로 외화를 벌어들여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을 댔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하원에서는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법안이 제발이 됐습니다. 브래드 셔먼 의원은 동료 여야 의원 20명의 공동 발의로 지난 회기에서 통과시키지 못한 한반도 평화 법안을 다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This bill does not undermine those sanctions in any way. And yet I can't say that our failure to have a formal end to the war of 1953 has borne fruit in the sense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셔먼 의원은 한반도 평화 법안의 부정적인 일부 여론을 의식한 듯 이 법안은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 진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이른바 죽음의 천사로 불리는 미 공군의 최신의 특수전 항공기 AC-130J 고스트라이더가 한반도로 출동해 연례 한미연합 특수전훈련 티크나이프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고스트라이더가 정밀 유도폭탄 등으로 표적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영상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분당 수천 발씩 포탄을 퍼붓는 건 물론 최신 미사일과 정밀 유도 폭탄도 발사 투하할 수 있어서 하늘의 전함, 죽음의 천사란 별명을 가진 최신형 AC-130J가 한반도로 출격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통일부는 현재 검토 중인 조직 개편 내용의 일부로 알려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 폐지 부분과 관련해 정부가 남북 연락사무소를 폐지하려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간 연락 기능을 지속한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 간 합의사항으로 조직 개편 대상이 아니지만 연락사무소 사무처는 연락사무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측이 설치한 조직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전국 곳곳에 건조특보가 내려졌고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특히 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더 강해지는 양간 지풍까지 나타나면서 대형 산불 비상이 걸렸습니다. 날씨와 산불 위험 상황을 김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올해도 산불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예천 산불인데요. 올해 첫 야간 산불로 진화됐다가 다시 재발화한 겁니다. 현재 날씨는 산불이 발생하기 좋은 조건입니다.
이 겨울 가뭄이 봄까지 이어지면서 영동에는 건조 경보가, 수도권을 포함한 내륙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이 산불 위험도가 높아지면서 국가 산불 위기 경보가 주의로 상향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강풍까지 가세했습니다. 이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전남 해안과 섬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령 중이고, 이 영동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봄바람이 강풍으로 나타난 것은 기압 배치 때문입니다. 이 서쪽에는 고기압이, 동쪽에는 저기압이 자리 잡으며 초속 15m 안팎의 강한 서풍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이 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고온 건조해지고 더 강해지는 양간지풍까지 동반됐습니다. 이 조그마한 불씨가 대형 산불로 변하고 진화했던 산불이 되살아나는 조건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앞으로도 산불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국립산림과학원이 예측한 산불 장기 예측 결과를 보면 경상권이 가장 위험하고 남부가 중부보다 산불 발생 가능성이 큽니다. 이 2년 연속 대형 산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 주변에서는 소각행위를 하지 말고 등산객들은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YTN 김민경입니다.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 모발에서 강력한 마약인 코카인과 케타민 성분도 함께 검출됐던 걸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유아인 씨가 투약한 마약류는 모두 4가지로 늘어났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배우 유아인 씨. 경찰은 지난달 5일 입국하던 유아인 씨를 상대로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맡겼습니다. 지난달 중순쯤 나온 정밀감정 결과에서 프로포폴과 함께 대마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검사에서 코카인과 케타민도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마약으로 지정해 병의원에서 치료용으로도 사용하지 않는 코카인과 운하명 우려가 심한 향정신성 의약품 케타민 성분이 유아인 씨 모발에서 검출된 겁니다. 이로써 유아인 씨가 투약한 것으로 알려진 마약류는 모두 4종으로 늘어났습니다. 앞서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유아인 씨의 프로포폴 투약 혐의에 대한 의뢰를 받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재작년에만 병원을 73차례나 방문해 4,400mg가 넘는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지난해에도 30여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프로포폴 등이 치료 목적으로 처방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병의원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와 함께 강력한 마약인 코카인과 케타민을 어떻게 구입했고 어떤 경위로 투약했는지도 조사해야 할 대상입니다. 나머지는 의료용으로 사용되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코카인이 나왔다는 것은 불법적으로 마약을 했다라는 정황이 명확한 거기 때문에 경찰은 확보한 의료 기록 등을 분석한 뒤 유아인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지난 1월 소비가 2% 넘게 줄면서 석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생산은 소폭 늘었지만 부진한 경기 흐름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비가 석 달 연속 줄었습니다. 지난 1월 소매 판매액 지수가 12월보다 2.1% 감소한 겁니다. 전기차 출고 지연으로 승용차 같은 내구재 소비가 줄고 따뜻한 날씨에 의복 등 준내구재 판매가 급감한 영향이 컸습니다. 여기에 식료품이나 화장품 같은 비내구재 소비까지 2% 가까이 줄었습니다. 설비 투자도 2달 연속 줄며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지수가 넉 달째 하락하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반도체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통신 장비와 자동차 생산이 늘어 산업 생산은 소폭 늘었습니다. 넉 달 만에 늘어난 건데 부진한 경기 흐름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서비스업 생산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전 산업 생산이 4개월 만에 증가 전환하였습니다. 다만 최근에 부진한 흐름을 되돌리는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하였고 정부도 산업 생산 증가는 긍정적이지만 소매 판매 감소로 경기 불확실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내수 지표가 다소 주춤하는 가운데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향후 경기 흐름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반도체 경기의 반등이 없이는 당분간 수출 회복에 제약이 불가피한. 실제로 앞으로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지수도 한 달 전보다 떨어져 7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감소로 지난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체감 경기가 동반 약화했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지난달 소상공인 체감 경기지수가 56.2로 전달보다 3.6포인트 하락하고 전통시장은 41.4로 18.6포인트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체감 경기지수는 지난해 9월 71.6에서 계속 하락해 넉 달 연속 60선을 밑돌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체감지수도 지난해 9월 79에서 하락해 지난해 3월 이후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겨서 이자를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이자 제한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자 제한법 8조 1항에 대한 헌법 소원을 심리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이자의 적정한 최고 한도를 정해서 국민 경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서울시 성동구가 만 39살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 해에 20만 원 정도까지 탈모 치료제 구입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늘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 세금입니다. 네, 탈모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분명 반가운 소식일 겁니다. 하지만 다른 복지 정책에 쓰일 수 있는 돈이 그만큼 못 쓰이는 거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한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재작년이군요 벌써. 대선 때 이게 논란이 한번 됐었는데요. 일단 성동구가 오늘부터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하잖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성동구 지금 난리 났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부터 말 그대로 말씀하셨던 청년 등 탈모 지원비 지원 사업이 이제 공모가 시작이 됐는데요. 예. 엄청난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네. 사실 우리가 집집마다 생각해 보면 탈모 예방 이런 기능성 샴푸들 아마 집집마다 없는 집 없을 겁니다. 그렇네요. 저희 집에도 예. 서너 개 있거든요. 그만큼 전 국민이 탈모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이야기는 이 성동구에서 하고 있는 거는 경구용 약제비에 한정해서 지원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먹는 약이요, 그러니까? 그렇죠. 먹는 약이고 또 본인이 먼저 구매를 해서 돈 내고 사고 나면 나중에 이제 신청을 했을 때 그걸 보존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럼 그 기준 금액은 얼마냐?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2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가 진행 중인데 이것에 따른 여러 갑론을박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탈모 관련해서 지난번 대선 때 관련 공약이 있었고 지금 성동구에서 시작을 했지만 보령이나 대구 같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논의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보면 이게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적인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는 건가요? 지금은 그런 시선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사실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가 언제였냐면 문정부 초기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이 이슈를 한번 얘기를 꺼냈다가 사실 이게 무산이 됐었거든요. 그랬군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작년 2022년 1월에 이재명 후보 시절에 그때 이제 탈모 정책을 한번 내놨었고요. 동시에 그때 안철수 후보가 뭘 내놨냐면 복제약. 탈모 복제약을 이제 싸게 내놓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만큼 관심이 많다고 하기는 하는데 이 관심이 과연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가? 또 지금처럼 또 청년에게 한정하는 것이 맞는가? 또 나아가서 이게 과연 사회복지에서 말하는 사회적 질병이자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사회적인 합의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빠져 있어서요. 갑론을박의 이야기 이전에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청년 탈모인들이 많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네.
실제로 얼마나 늘고 있습니까? 우리가 뭐 주변에 스트레스다 혹은 뭐 피부염이다 해서 이 탈모와 관련된 치료를 받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제가 정말 관심 있게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청년들이 지금 우리가 그 표에서 함께 보는 것처럼 20대가 지금 2020년 기준으로 해서 4만 8천 명 그리고 40대가 5만 명 선인데 20, 30대 합치면 어쨌든 그게 거의 한 10만에 가깝습니다. 네. 그런데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탈모 치료를 받았던 사람들의 합을 추려봤더니 100만이 넘어가요. 그렇군요.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20대들에게 제가 질문을 했더니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탈모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성생활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모 약을 통해서 탈모 치료를 하겠는가? 그랬더니 탈모가 예방이 되고 치료가 될 수 있다면 기꺼이 성생활을 포기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실제 그 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절실하다는 이야기가 또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탈모 치료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건데 청년들이 이 탈모 치료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 저희가 뭐 막연하게는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이걸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우리나라는 시선의 나라죠. 우리가 외모지상주의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상 한 그 결혼업체에서 조사를 했는데 가장 기피하는 결혼 상대자가 누구냐라고 여성들에게 물었더니 이 탈모와 관련된 이야기가 1위로 항상 이제 집계가 됩니다. 그만큼 이 탈모가 남성들에게는 첫째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고요. 네. 물론 여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약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 이 비용도 만만치가 않은 예. 상태에서 치료도 어렵고 또 이 치료를 하지 않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실은 2차적으로 심리적 질환까지 유발해서 우울이라든지 대인기피라든지 이런 사회적 질병으로 여겨지는 항목들하고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쉽게 볼 것만은 아니죠. 그렇군요. 지금 보면 서울시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한 해 20만 원인데요. 다른 지역자치단체, 지자체 보면 200만 원까지도 지원해 준다고 해요. 네네. 치료비가 많이 드나 봐요? 많이 들어가죠. 예. 그래서 실제 예. 그 국민건강의료보험공단에서 나온 여러 자료들이 있는데 그 자료에 보시면 일단 우리가 뭐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서울시나 성동구나 뭐 보령시나 대구시나 지금 전국에서 청년 탈모와 관련된 여러 안들 또 청년을 포함한 전 세대의 탈모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라고까지 나오곤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그 의료 수가 들어가는 돈이 많아서도 있습니다. 이 2020년 기준으로 얼마 정도 우리가 드나요? 예. 1인당 입원을 했을 때와 외래 진료를 받을 때가 좀 차이가 있는데요. 네. 1인당 입원 치료도 하나요? 입원 치료하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시술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예. 입원 시수는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5.9일이고요. 입원 진료비가 118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외래 진료를 했을 때도 1인당 적어도 1년에 4일 정도를 가고요. 그리고 13만 9천 원 정도의 의료비가 지금 들어갔는데 이게 제 진료비만 그런 거고요. 우리가 사실 이런 약들을 그냥 사서 먹는 경우도 되게 많고 뿌리는 약도 되게 많거든요. 네. 이런 약들에 대한 기준을 보면 약값만 1년에 한 70만 원 수준이고요. 복제약값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55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 네. 이렇게 알려진 걸 보면 1인당 사용 비용이 그거라고 전제한다면 전체 국민으로 넓혀간다. 굉장한 비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예. 그 주변에 탈모인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걸 약을 먹다가 바르다가 끊으면 또 그게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계속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저희 집에도 그 탈모인이 있어서 저희 예. 집에도 그 약이 있는데요. 예. 뿌릴 때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또 먹을 때는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치료가 끝남과 동시에 또 다시 이렇게 탈모 현상이 나타나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예, 있는데 예. 그만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랫동안 치료와 진료를 어쩌면 평생에 걸쳐서 해야 되는 것이 사실상 이게 유전적 소인이 크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만큼 아직까지 인류가 극복하지 못한 질병의 일환이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서 네. 이게 지금 20만 원씩 지급이 되건 200만 원씩 지급이 되든지 간에 이걸 언제까지 할 것인가, 평생 할 것인가, 예. 또 그 기준을 무엇에다 둘 것인가가 굉장히 또 중요한 논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렇군요. 자,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불평등하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먼저 탈모 치료를 주로 남성이 한다는 점에서 여성에게 공평하지 않다라고 문제 제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일종의 뭐랄까 형평성의 문제죠. 예. 일단은 뭐 청년과 중년 둘 중에 그러면 청년에게만 지급하냐라고 하는 이 세대에 따른 차이도 있을 거고요. 그렇군요.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별에 따라서 여성들에 비해서 남성들의 탈모 환자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렇다면 남성들에게만 이 혜택이 가는 게 아니냐? 그러면 예. 여성들을 위한 정책은 어떤 게 있느냐? 균형이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네요. 또 여성들 같은 경우도 뭐 다낭성 증후군이라든지 이렇게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러 호르몬 질환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예. 이 치료와 관련된 것도 사실은 이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료보험이 지금도 탈모의 일부는 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다낭성 증후군 같은 경우도 일부 되고는 있는데 보다 적극적이고 진지한 치료를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게 어떤 세대 간의 문제, 중년도 힘들다 얘기 나오고 여성에겐 뭐냐 이런 불만 섞인 이야기가 형평성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죠. 그렇군요. 예. 그 성별 간의 형평성도 있는데 다른 질병과의 형평성 얘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이를테면 그러면 탈모에 대해서 지원하면 여드름 어떻게 할 거냐. 또 전 국민이 지금 안경 쓰고 있는데 라식 수술 어떻게 할 거냐. 어디 그뿐이 있겠습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희귀성 질환 같은 경우도 많이 있는데 우선순위로 보자면 과연 제일 먼저 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탈모라는 것을 사회적 질병으로 볼 수 있겠는가. 예. 또 두 번째 여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적용을 한다면 이게 희귀 질환이나 아니면 기초생활수급과 같은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먼저 지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진지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공감대 형성이 되었는가. 그래야 비로소 법제화가 되고 여기에 따른 세제 지원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절차상의 문제도 같이 얘기가 되고 있죠. 그렇네요. 사회적 논의가 꼭 필요한 내용인데 해외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 해외에 이런 네. 사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해외에서는 그 이런 공공자금, 그 세금을 통해서 이 탈모를 지원하는 예는 아직은 없고요. 근데 뭐 이제 해외도 이제 생길 수 있겠죠. 꼭 뭐 해외가 해야 우리가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입니다. 또 꼭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유럽에 워낙 복지국가가 많으니까요. 네네. 유럽에서 많은 혜택을 줄 것 같거든요. 네네. 의료 혜택도 주고. 네, 근데 근데 탈모 혜택, 탈모 혜택제 같은 그런 지원은 안 하나 보죠?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사실 뭐 우리가 재원이 넉넉해서 예. 탈모뿐만 아니라 여드름, 성형 뭐 다 지원하면 좋겠죠. 예. 그러나 그 제한된 세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보다 적절한 그 분배를 할 것인가가 그렇군요. 이 탈모 지원에 관련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해외에는 아직 그런 사례는 이제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 번쯤은 논의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청년들도 그렇고 이 탈모라고 하는 게 단순 질환이 아니라 제가 이제 의사들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결국은 이게 호르몬에 관련된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남성 호르몬에 기반해서 나도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라서 이것이 장기화될 때는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사회적인 여러 활동들 또 결혼들 또 거기에 따른 시민성 질환들이 골고루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진지하게 지켜봐야 된다는 건 분명하다라는 게 의사들의 합의된 이야기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그 치료 비용을 좀 짚어주셨는데 상당히 고가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성동구에서 지원하는 건 1년에 20만 원 정도고 네. 앞으로 뭐 충남 보령에서는 논의가 되고 있는 건데 1년에 200만 원 정도 지원한다라고 해요. 네. 근데 지금 이 탈모 지원 관련해서 논란은 상당히 큰데 합의도 안 이루어졌고 네네. 근데 이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해요. 저는 아마 심리적 만족은 대단히 높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임플란트 하고 있죠. 또 그리고 여드름 치료도 이제 일부 그 의료보험 적용이나 이런 게 다 되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예방적 차원도 상당히 포함돼 있거든요. 예. 정신의학적으로 보자면 이러한 그 우리가 미처 치료하지 않은 여러 질병들이 이후에 미칠 파장이 큰 경우라면 사실상 이것은 지원의 여지를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단기 치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 치료로 간다면 개인의 부담을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한다 했을 때 20% 개인이 부담을 하고 우리 의료보험 하는 것처럼요. 네. 나머지가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거를 보존을 한다고 하다면 이거를 평생 이를테면 우리가 아파서 질병을 얻어 병원에 갈 때는 뭐 치료가 끝나잖아요. 탈모의 치료의 끝은 어딘가를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지원의 예. 한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정성 문제와 형평성 문제, 또 세수의 문제, 거기다 또 건보 재정이 좋지 않은 건 누구나 또 알고 있잖아요. 예.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렇네요. 약을 끊으면 또 효과가 없어지니까 한 번 약을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되는 문제가 그렇죠. 생기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인데요. 장기적으로 좀 접근을 좀 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좀 검토가 필요한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가 지자체가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정부 체제 중에 가장 아름답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결국은 지자체가 재원을 내기 위해서는 정부와 협업이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탈모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엄밀히 말하면 근원적인 치료법이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불확실한 미래를 두고 이 지자체가 예를 들어서 보령시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엄청난 금액이고요. 우리가 성동구 같은 경우도 사실 20만 원, 연에 20만 원이라고 합니다만 언제까지 그 연령대가 39세 아래라고 하지만 보령시 같은 경우 지금 49세까지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어디까지 늘리고 어떤 연령까지 늘리고 어느 시점까지 할 것인가 굉장히 복잡한 이 모든 한가운데는 돈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정부하고도 지자체가 이런 그 수입과 지출과 관련된 논의를 하잖아요. 그럴 때 당연히 정부하고도 논의를 해야 되겠죠. 앞서 이제 임플란트 얘기해 주셔서요. 어르신들 임플란트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1개 지원하다 2개, 3개 늘려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사회적인 합의 그리고 또 지원 방안도 예산 이런 것도 다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까? 언제부터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할 수 있다면 일단은 논의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구체적인 일단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지 그 다음번에 그럼 한번 가보자. 정말 필요하니 이런 부분 이렇게 시도해보자. 그러면 작고 큰 부분에서 실질적인 정책 논의와 또 예산과 관련된 그 부분을 어디까지 시행할 것인가에 관련된 아주 자세한 이야기로 들어가잖아요. 이미 조례는 여러 군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를 갖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걸 통해서 거부감을 줄이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서비스를 사회적 서비스를 할 수 있다면 저는 이건 최상의 서비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지원이 세수에 부담 없이 진행될 수 있다면 저라도 좀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실시될 어떤 그 복지 정책은 다시 되돌리기가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충분한 논의 검토 합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시 지하철 요금 인상은 일단 미뤄졌지만 노인 무임승차가 대규모 적자의 원인이란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 무임승차 덕분에 다른 복지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분명하다면서 경제 논리로만 바라봐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점심시간을 앞둔 서울 탑골공원. 무료급식소 앞의 줄에도 장기판이나 바둑판 앞에도 온통 어르신들입니다. 친구도 만나고 시간도 때우려 이곳을 찾는 이들 대부분은 지하철 무임승차 대상인 65살 이상. 최근 노인 무임승차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마음이 착잡합니다. 무임승차가 안 되면 집에서 있고 그냥 나갈 때도 없고 노인네들 어디 갈 데 있어. 그냥 집에서 있다가 아주 힘들지 노인네들 사는 게. 많이 더 활동을 하게 돼요. 가령 종로상가 같은 데는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인데 요금을 부과한다면은 그도 부담스러워서 아마 출입을 자제하지 않을까라는. 서울시는 만성적인 적자를 더는 감당할 수 없다며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매년 1조 원에 달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단기 순손실 가운데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이 30%를 차지한다고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노년층의 무임승차를 지하철 운영 적자의 핵심 원인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보고서에서 지하철 무임수송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운송 횟수나 열차 편성수는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람이 타든 안 타든 열차는 운행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요금을 내지 않고 탑승한다고 해서 실질적 비용이 상승하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엇보다 노인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단순히 손익의 문제로만 따지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교통연구원은 무임승차로 노인의 이동권이 보장되면 노인의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이 유지될 수 있고 복지 비용도 절감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임승차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연간 3천억 원에 이른다고 추산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돈의 논리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지난 2020년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38.9%, OECD 평균의 3배에 가깝습니다. 경제 논리를 넘어 사회복지의 차원까지 무임승차 논의의 저변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입한 성범죄 경력자 81명이 정부 합동조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교육청이 학교와 학원, 체육시설 등 54만여 개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성범죄 취업 제한 대상 8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관 유형별로 보면 체육시설과 사교육시설에서 각각 24명씩 가장 많이 적발됐고 경비업 법인에서 7명, PC방과 오락실에서 6명 순이었습니다. 새학년이 시작될 때마다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하는 학부모들 많으시죠. 실제로 새학기는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라고 하는데 정부가 이달 말 학교폭력 대책을 내놓기로 했는데요.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주춤했던 학교폭력은 대면 수업 재개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언어폭력과 성폭력, 사이버폭력이 늘었는데 사이버폭력은 피해 양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이버상의 폭력인데 이게 언어폭력으로 체크했다가 어느 순간 금품갈치가 사이버상으로 이제 되어 계좌이체가 되고.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 의외로 초등학생대로 코로나19 사태로 접촉이 줄면서 또래 간 갈등 해결 능력이 크게 떨어져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중고생은 사이버나 성폭력 등 피해 강도가 커지는데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는 비율이 높아서 아이의 태도를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학교폭력 지침이 바뀌면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 개최 요청 직후 긴급 구제나 가해자 긴급 선도 조치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교사의 적극적인 학생 지도는 여전히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큰데 지난해 법 개정으로 교사의 생활 지도권이 부여됐지만 이를 실제로 뒷받침할 면책 조항 등 세부 법령과 지침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아들 간의 다툼을 생활 지도하고 그 생활 지도하는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그 과정 중에 교사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주장하는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달 말에 나올 추가 대책은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대입 정시에서도 불이익을 주고 정순신 변호사처럼 가해자 측이 소송으로 시간을 끌 때의 대책 등이 담길 전망입니다. 피해자 보호와 치유를 확대하고 가해 학생 학부모에 대한 상담 강화 등도 검토하고 있는데 많이 거론되고 있는 가해자와 피해자 즉시 분리기간 연장 등은 실제 학교 현장에선 시행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아서 좀 더 세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이처럼 성비 균형이 깨진 것은 지난 70년대 이후 남아 선호 의식이 강해지면서 확산된 여아 중절 수술 때문입니다. 특히 80년 전후의 출생자들이 결혼할 때인 2011년쯤에는 총각이 처녀보다 무려 38만 3천여 명이나 많아져 말 그대로 처녀 구학이 대란이 우려됩니다. 네, 20여 년 전 뉴스를 보니까 남아 선호 사상이 강했던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지요. 과거엔 아들을 낳을 때까지 계속 출산하는 가정도 있었지만 이 같은 남아 선호 현상 옛말이 된 지 오래입니다. 사회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출생성비 수치가 발표됐는데 지난해 총 출생성비가 104.7명이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여야 100명당 남아 수가 104명이 조금 넘었다는 겁니다. 1990년만 해도 출생성비가 116이 넘었는데요. 통계청이 판단하는 출생성비의 정상 범위가 103명에서 107명 정도인 걸 보면 남아의 출생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겁니다. 이후 점차 출생성비가 낮아지면서 2010년에는 정상 범위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지난해에는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셋째 이상의 남아 비율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지난 1993년에는 셋째 이상의 출생성비가 209.7명에 달했습니다. 여아 100명당 남아가 210명 정도로 성비의 불균형이 심각했다는 건데 아들을 낳으려고 셋째 낳는다는 말이 일반적이었던 겁니다. 셋째를 낳는 사람들이 줄기도 했지만 남아 선호 현상과도 거리가 멀어진 걸로 보입니다. 사실상 성비 불균형이 해소됐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이유는 다양합니다.
통계청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고 또 대를 이어야 한다거나 아들이 꼭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옅어진 걸로 볼 수 있다고 분석을 했고요. 또 육아의 난이도의 차이를 꼽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여자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남자아이를 돌보는 게 몇 배는 더 힘들다는 부모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또 자녀가 취업하거나 결혼, 또 분가하는 과정에서 남성에게 지원해줘야 하는 비용이 더 많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부모의 부양 측면에서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낫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아들이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서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인식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부양은 사회보장제도에 맡기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부모들도 늘었습니다. 또 부모가 나이가 들수록 정서적인 면에서 아들보다 딸과의 교감이 더 수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우리나라의 낮은 출생률을 고려하면 아이 자체가 귀한 시대란 반응과 함께 아들과 딸 모두 각자 하기 나름이라면서 성별로 부양을 잘하고 못하고를 나누는 걸 경계하기도 했는데요. 출생 성비에 대한 고민보다는 출생률을 높일 대책을 찾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봄의 시작과 함께 꽃샘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공기가 차가워서 오랜 시간 밖에 계신다면 보온에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6도로 어제보다는 3도, 예년보다는 2도가량 낮습니다. 그래도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고요. 당분간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대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다만 맑은 날씨 속에 산불이 비상인데요. 현재 강원 동해안과 경북 포항에는 건조경보가, 그 밖에 내륙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동쪽 지방은 고온 건조한 바람, 양간지풍까지 불면서 산불 위험성이 무척 큽니다.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꽃샘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영하 1도, 대전 영하 3도, 광주 영하 2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낮부터는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서울 11도, 대구 16도, 강릉 17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3에서 많게는 9도나 높겠습니다. 이후에도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며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계절이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면서 기온 변화가 무척 심합니다. 이런 날씨에는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쉬우니까요. 환절기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3.1절 기념사를 놓고서 여야가 지금 강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놓고 개파 간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